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I have known each other now for a long 所谓的修昔底德陷阱。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범인 공개는 뭡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그거임을 왜 했습니까?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주 뉴스 리뷰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정부가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 차단에 나섰다는데요.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까지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활했는데요. 시장에선 중과유예가 종료되고 나면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반등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최근 7만 건 아래로 줄어들며 하락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며 잠겨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부여했었습니다. 실제 시장에선 매입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시 매물 출회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2018년 전후 등록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가 서울에 약 2만 5천 가구 정도 될 거라면서 그중 일부가 절세 목적에서 시장에 매물을 추가로 내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보관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이라는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시의성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와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을 함께 설명해 시장 흐름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경제부총리 발언과 전문가 분석을 함께 담아 정책 의도와 시장 반응을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 잠김 우려와 실거주자 중심 시장 재편이라는 상반된 시각을 동시에 제시해 시청자 판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실제 거래량과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거 사례나 통계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소유자,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각 계층별로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설명이 추가됐다면 정보 전달력이 강화됐을 것입니다. 공급 확대 계획 역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짚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제 정책 변화가 시장 심리와 거래량, 전세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심층 보도가 이어진다면 방송의 신뢰성과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드 08에서는 2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SNS 셋로그가 MZ세대에게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소통 문화로 떠오른 셋로그의 인기 비결을 전했습니다. 1시간마다 알림이 울리면 2초짜리 영상을 찍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 셋로그로 아침 기상부터 출근 준비,
모닝커피와 점심시간까지 직장인 4명의 하루가 실시간 일기처럼 기록되는데요. 사용자가 초대한 지인 최대 12명만 볼 수 있고 별다른 편집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지난 2월과 4월 양대 앱스토어 출시 이후 단숨에 무료 다운로드 1위에 오르며 빠르게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셋로그 이용자는 1시간 단위로 뭐하고 있는지 찍어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개방형 SNS처럼 콘텐츠 구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인기 요인인데요. 전문가들은 과시형 SNS에 대한 피로감과 쇼폼에 익숙해진 MZ세대의 소통 방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최근 MZ 사이에서 확산 중인 새로운 SNS 문화인 셋로그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앱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편집 부담이 적다, 가족과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등 생생한 반응을 담아낸 부분도 좋았습니다. 특히 기존 유튜브 브이로그나 인스타그램처럼 꾸며진 콘텐츠가 아닌 2초짜리 짧은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한다는 특징을 쉽게 설명해 시청자 이해도 도왔습니다. 또한 전문가 분석을 통해 과시형 SNS 피로감과 쇼폼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흐름까지 연결한 부분까지 있어서 방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1시간마다 기록해야 한다는 구조가 오히려 강박이나 비교 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개인정보 유출 우려, 청소년들의 SNS 의존 문제 등을 함께 다뤘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SNS가 소통의 도구일 뿐 삶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나친 기록과 비교보다는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당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동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고 이른바 BTS 효과로 여행 수지도 1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반도체 수출 호주에 힘입어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또다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3월 경상 흑자는 373억 3천만 달러로 지난 2월과 비교해 141억 4천만 달러 늘었다고 합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수지 흑자가 350억 7천만 달러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수출액은 94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새로 섰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는 일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수출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여행 수지는 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BTS의 광화문 공연과 봄철 국내 여행 성수기가 맞물린 데다 워낙 약세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반도체 수출 증가와 여행 수지 흑자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경제의 긍정적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수치와 함께 설명하고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 증가와 BTS 공연 효과까지 연결해 경제와 문화산업의 연관성을 함께 보여준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경상수지 흑자가 국민 체감 경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에 중소기업이나 내수장 상황이 제시된 수치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반도체 중심 수출 구조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위험성과 중동 정세 악화가 유가가 상승하고 물류 차질의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뉴스투나잇에서는 어버이날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었는지를 물으면서 곡물가와 경기 침체로 꽃 소비가 확 줄었는데요. 요즘 화훼업계 분위기가 예년보다 많이 어려워 1년 중 최대 대목인 5월에도 한숨이 깊은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22년째 꽃 도소 매업을 하고 있는 김미실 씨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든 판매량에 장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훼업계에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은
이른바 대목으로 꼽히지만 꽃 소비가 줄면서 물량을 대폭 줄였는데 이마저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5월 첫째 주 전국 카네이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감소했는데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꽃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비료와 플라스틱 화분, 포장용 비닐 자재 같은 가격이 줄줄이 오른 데다 일부 품목은 수급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재배 농가와 도소매업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자칫 소비자가 떠날까 가격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5월 특수는 없다는 우려 속에 화훼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대목에도 불구하고 깊어지는 화훼업계의 어려움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2년째 꽃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 상인의 인터뷰와 실제 판매량 감소 수치를 함께 제시해 단순 체감이 아닌 현실적 위기 상황임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네이션 판매량이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는 구체적 자료와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물류비, 난방비 상승까지 연결해 경제 상황이 서민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점도 잘된 부분입니다. 또한 농가, 도매업체, 소매업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담아낸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단순히 힘들다는 현장 목소리를 넘어 왜 꽃소비 문화가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변화 분석에 추가됐더라면 상당히 유익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상품권이나 현금 선물 문화 확산, 1인 가구 증가, 경기 불안 심리 등이 소비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이 있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화훼농가 지원 정책, 온라인 직거래 확대 사례, 청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꽃 소비 문화 등 대안도 함께 소개했다면 한층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이찬희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찬희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한국의 금융정보 전문 기업의 성공 비결을 알아봤는데요. 요동치는 금융시장 속 성공기업은 어떻게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발전할 수 있었는지 특별한 비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송은 정보와 자본이 흐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정보 전문기업 소개로 시작합니다. 업력 26년을 이어온 성공기업의 핵심 무기는 바로 금융정보 단말기인데요. 금융정보 단말기는 금융시장의 뉴스나 외환, 채권, 주식 같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업무용 플랫폼입니다. 금융기관은 업무의 의사결정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 단말기의 빠른 데이터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빠른 판단이 곧 수익으로 나타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정보 단말기는 전문가들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기업의 주요 고객인 증권이나 은행, 보험 운용사 외에도 타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성공기업의 단말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단말기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60%. 성공기업은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허나 사무실은 고객 응대로 시끌벅적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요한 모습인데요. 바로 국내 유일의 실시간 채팅 상담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나 대면 서비스가 운영되던 중 코로나19로 도입된 채팅 서비스가 신속한 응대를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와 맞물려 현재는 월 1000건 이상의 문의가 오는 고객 소통의 메인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말기 수입만 해도 연 400억 원 이상. 시대에 맞춰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한 유연함이 성공의 발판이었다고 방송은 소개합니다. 성공기업의 황정욱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언급합니다. 기획을 하면 바로 제품이다 라는 말과 금융정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넣으려고 노력한다는 인터뷰에서 신속, 정확하게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성공기업의 첫 번째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AI 열풍에도 아직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대응과 고객 응대 등 돌발 상황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편 업무가 한창인 사무실을 벗어나 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바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해주는 AI 프로그램의 개발자입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자료를 클릭 몇 번만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뉴스가 클릭 단 7번만으로 한 편의 영상으로 완성되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료를 넣어 영상 제작 버튼을 누르면 음성 대본과 그에 맞는 적합한 음성이 자동 선택이 되고 더빙과 번역 기능까지 있어 글로벌 콘텐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AI가 금융기업과 연관되는 이유는 바로 영상 채널 운영 부서 때문인데요.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중요한 금융 정보들을 영상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는데요. 제작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5분 안에 쇼츠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하는데 AI의 공헌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영상 제작 AI가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고 하는데요. 초창기 제품이 미흡할 때에는 하루에 100개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 여러 번의 개발을 거쳐서 지금은 약 130군데 이상의 구독 계약을 체결하는 명품 서비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좋은 성과가 이어지는 것은 기업의 내실을 착실히 다져놨기 때문인데요. 기업 내부에 기술 인력이 위치하고 있어 외부에 의뢰하는 대신 매일같이 회의와 의논이 오갔고 신산업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기술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 기술력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성공 기업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한편 회사 내 사무실에서는 AI 영상 제작 프로그램 회의가 한창입니다. 고객들의 요구들을 개발자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요. 며칠 뒤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진 새로운 목소리가 개발됩니다.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AI지만 좀 더 넓은 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이나 이미지 업로드 주기를 단축하고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AI 영상을 만드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고객들의 새로운 의견에 맞춰 AI를 끝없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성공기업 기술력의 핵심 금융공학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신기술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바로 뉴스의 시각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뉴스 인포그래픽 제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작 의뢰의 시간적,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기사의 내용을 입력하기만 하면 AI가 스스로 핵심을 분석해서 뉴스에 적합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작 속도도 올라가고 시각적 자료로 인해 뉴스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성과 효율을 먼저 생각하는 성공기업의 개발에는 특별한 조직체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핵심인 금융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본부의 AI 전담팀들 간의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체계로 부서 간 파티션을 넘어선 협업 시스템 구축이 성공기업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에서 주요한 위치에 선 성공기업. 주식시장의 한가운데에서 장애를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고 사용자의 편리함과 시간적 여유 등을 우선시로 생각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꿋꿋이 지켜온 뚝심. 이러한 의지가 지금의 성공기업을 만들었다고 방송은 언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금융정보, 금융주권을 지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시피 하는데요. 앞으로 AI가 금융투자와 자산 운용 쪽으로 원활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 그에 대한 인프라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성공기업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금융시장의 든든한 지원군인 성공기업이 도전과 혁신으로 그려갈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면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사대 학생 이번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다가오는 AI 시대에 맞춰서 유연하게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성공기업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생성형 AI들이 기술 곳곳에 위치하며 여러 방면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또한 기업의 조직체계인 부서 간의 벽을 넘어선 유기적 시스템이 서로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AI 발전이 소통의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찬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대 실적 전망이라는 장밋빛 숫자를 그려낸 삼성전자. 하지만 그 이면에선 총파업 위기라는 거대한 균열과 마주했습니다. 언론이 이번 사태를 넣고 성과급 갈등, 또 노동권 문제, 기업의 경쟁력 위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TV의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웅정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인공지능발 반도체 호황 때문에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정말 3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사 분위기여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내부에서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언론에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맞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임을 증명했지만 유례없는 호황이 노사 갈등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는 기본급 7% 인상, 성과급 상한 폐지, 영업이익 15%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로 18일간 파업하면 최대 30조 원 손실이 추산된다며 파업의 영향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공급 차질, 고객 이탈, 시장 지배력 약화는 물론 반도체가 국가 전체 수출의 37%, 주식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과 증시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네. 한국일보는 애플과 HP 등 삼성전자의 미국 주요 고객사 일부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 상황과 대규모 파업의 현실화 가능성, 회사의 대응 계획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성전자가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다른 국가 업체의 반사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국내 협력사들, 특히 대기업 의존도가 큰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받게 될 파업 리스크도 언급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번 상황을 기업의 초과 이윤 분배 방식에 대한 사회적 쟁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번 사안이 회사의 막대한 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하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하청,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 등과 연대 없이 정규직 확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 외에도 설상가상으로 사실 반도체 호황이어서 삼성전자 내 비반도체 부문의 노조와의 또 이른바 노노 갈등까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도 이런 노조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삼성전자 내에 3개의 노조가 구성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임금 인상과 성과급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요구에만 집중하면서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일보는 이미 3대 노조인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공식 이탈했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역시 초기업 노조에 위임한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초기업 노조 게시판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의 탈퇴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노조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고수하기보다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천문학적 손실에 대한 위기감도 노조 내부의 실리적 합의를 향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이 감소하면 성과급 규모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어떤 단순한 대기업의 이미지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으로 남다른 상징성을 갖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전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에 관련돼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보도 좀 평가를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호황 또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주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와 그 타당성에 대한 갑론을박, 파업의 경제적 영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휘청일 때 맞이할 사회적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전망만큼이나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우리 사회가 해온 역할에 대해서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삼성전자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많은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의 노력과 정부의 세액공제 등 정책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 등에 대한 언급이 적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은 분명 중요한 의제이며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런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장의 열매가 직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흡수되어야 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도록 언론이 길잡이가 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들의 이런 성과급 요구가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른바 기업 성과 분배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또 확대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가 좀 절실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은 보도가 있을 텐데 이따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과 복지 등을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자체를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과를 공유하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죠. 매일경제는 기고를 통해 기업이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초과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되 미래 투자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의 성과를 나누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경향신문도 해외 주요 테크 기업들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이번 논란을 통해 일방 통보식 성과급 산정에서 벗어나 노사 간 투명한 성과급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와 공급망으로 과실이 흘러가도록 하는 동반 성장, 산업 생태계 전체 차원의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노조 또한 산업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초기업적 연대가 있어야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의미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번 삼성 상황을 보면서 노사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기업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도 그렇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단순한 갈등이나 비판 프레임을 넘어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노사 문제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고용 안정, 산업 경쟁력, 사회적 신뢰 등과 연관되는 공적 의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건설적 방향으로 진전되지 못한 의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노사 문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언론 역시 갈등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 문제의 구조적 배경과 맥락을 함께 전달하며 균형 있게 보도하고
해외 사례나 상생 모델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성숙하게 만드는 공론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